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이론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론 정리 및 이제 그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봐야 될 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거 수업 시간에 특히 나눠드린 참고 자료 같은 경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라고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짚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특히 법규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나와 있던 내용들, 참고 내용들 보면은 조금 읽어보면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가져와야 될 그 준비물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나눠드렸던 참고 자료 프린트를 같이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론을 했던 게 한 55강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주에 나눠서 5번 정도로 나눠서 복습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에 11주 강의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부터요. 이제 우리가 파트 2에 들어가서 식품의 그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딱 거기까지 복습을 하면 딱 11주 정도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11주 강의 정도를 복습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먼저 이제 식품의 그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까지 먼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그 수업 자료 프린트를 먼저 풀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강을 듣는 분들도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오늘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까지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정리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식품의 개요 및 법규 파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식품위생의 정의요. 근데 우리가 되게 흔하고 되게 뻔한 건데 잊을만 한 번씩 나와요. 단독으로도 잘 나오고 보기에 하나 정도로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식품위생의 정의 특히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은 식품위생이란 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리고 기구죠.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뭐에 대한 위생일까요? 음식이요. 음식에 대한 위생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식품위생과 관련 없는 것 찾아라 이렇게도 많이 나왔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도 실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까지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위생법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도 보세요. 이것도 단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가로 넣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 보기 하나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뭐부터 시작할까요?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기르는 거의 가장 기본 표현은 뭐예요? 생육이요. 생육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근데 생육 말고 우리가 기르는 걸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식물 같은 건 뭐 할까요? 재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그러냐면 사육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생육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재배나 사육을 써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뭐 하기까지일까요? 섭취요. 마지막은 사람이 먹어야 되죠. 섭취입니다. 유통 아니고요. 유통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틀린 이렇게 그 단어로 유통 많이 나오거든요. 유통이 아니라 마지막이 섭취입니다, 여기는.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그 다음에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인데, 완전 무결성은 책에 따라서요, 악화 방지라고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보통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보통 3개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일부 책에서는 건전성과 완전 무결성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거의 비슷한 의미라서 그냥 얘를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라고 했었죠. 틀린 표현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마다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맨날 아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기를 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 번역한 경우에는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 같은 경우 한두 개 선택을 해서 꼭 읽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요. 책마다 표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그 나오는 그 표현법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소설책 읽듯이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의 정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요. 이 목적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뭘까요? 틀렸죠. X입니다. X예요. 이걸 낸 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 아니에요. 질적 향상입니다. 위해를 방지해서요, 질을 높이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건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이 아니에요. 안전이 아니에요. 그건 안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그래서 그 양적 향상과 위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질적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의 질을 높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또 틀렸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아니라 지금은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지금 현재의 목적은 이거예요. 마지막은. 국민의 보건 증진. 근데 지금 프린트에 있는 표현도 잘 봐두세요.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의견 수렴은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바뀔 텐데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이거예요. 요건데 앞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보건 증진이 좀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안전과 건강의 보호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참고해 두세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바뀌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자, 그래서 이번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 등과 같은 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중독과 감염병이 겹치는 부위가 있었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요. 우리가 맨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뭔가 하는데 그게 뭔지를 그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을 다 묶어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장테푸스, 파라테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애들도 들어가지만 거기 보세요.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 있죠?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걔네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이제 겹치는 분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식중독과 감염병이 겹치는 부위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 크게 보면 식중독이라는 명칭하고 감염병과 같은 질병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분류책에도 한번 시험 문제 보기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3번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우리가 식품의 유해 요인을 생성 요인별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식품 자체에 있던 성분이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죠.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유입되는 경우는 외인성. 식품 자체 물질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도 있었죠.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은 뭐라 불렀어요? 유기성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 문제가요. 이렇게 거기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뭐 산화된 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말토리진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표현들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내인성인 건 내, 외인성인 건 외, 유기성인 건 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거기 보실까지 한번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분류하는 거는요. 전체 여러분들이 식중독을 다 공부를 해야지. 식중독, 감염병, 뭐 기생충 이걸 다 공부해야지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르시올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우르시올 기억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온나무 기억나세요? 온나무? 네, 우리 온나무 만지면 알레르기성 피부염 일으켰잖아요.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온나무의 유해 물질이 바로 뭐였어요? 우르시올이요. 그럼 이건 원래요. 뭐예요? 식품 자체에 갖고 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이죠. 자, 그다음에 밑에 산화된 유지. 여러분 산화된 유지는요. 말 그대로 원래 유지는 없는데 산화가 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기성. 자, 그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여러분 식이성 알레르겐은요.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사람마다 그 식품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 우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밀에 다 있는 단백질 이런 애들이 뭐예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 원이었죠. 자, 그럼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이니까 내인성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밑에 트리치넬라 스피랄리시스. 이거 오늘 그 성취도 평가에도 보기로 나왔었죠. 이거 뭐예요? 선모충이죠. 자, 기생충이니까 이거 외인성. 오염되는 경우입니다. 유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식물 알칼로이드. 여러분 식물 알칼로이드는 뭘까요? 당연히 식물성 자연독이죠. 식물성 자연독.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북버섯의 무스카린이라든지 피마자의 리시닌 이런 애들이 알칼로이드 성분이었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니까 내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카바릴. 카바릴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카바릴 뭐였을까요? 얘도 카바릴도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카바메이트제 농약이요. 카바메이트제 농약이었잖아요. 그럼 농약이니까 뭐예요? 외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트리알로메탄. 여러분 트리알로메탄 하면 이거 뭐였을까요? 트리알로메탄. 이거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이거 중간에 만들어지니까 이거 유기성이죠.
자, 그다음에 사일로시빈. 여러분, 사일로시빈 이거 뭐였을까요? 이거 독버섯의 독성분이요. 환각작용이 있었잖아요. 환각작용이 있는 독버섯의 독성분이었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거니까 내인성이요. 자, 다음 롱가리트. 롱가리트도 많이 들어봤는데 유해표백제요. 유해표백제. 자, 유해표백제니까 이거는 외인성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도모에게시드. 그럼 도모에게시드 기억상실성 조개독이었죠. 기억상실성 조개독이니까 원래부터 조개가 갖고 있는 독성분 내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시클라메이트. 시클라메이트 이거 뭐였냐면 유해감미료예요. 유해감미료. 자, 이게 유해감미료 같은 경우에도 외인성에 들어가죠. 이거 우리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다베린. 카다베린은 뭐였을까요? 얘는 히스타민과 같은 계열이에요. 여러분, 히스타민, 그럼 카다베린, 그럼 이거 뭐에 해당이 될까요? 카다베린이나 히스타민 같은 거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죠.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유기성입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유기성으로 분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노클로로판디올. 여러분,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이거 우리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MCPD요. MCPD. 그럼 MCPD 그럼 이거 뭐였냐면은 간장 기억나세요? 3분의 간장? 자,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생성되는 발암성 의식물질이었어요. 염산 처리하잖아요. 콩을 염산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의식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기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토리진. 이거 아까 나왔죠. 곰팡이 독소입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그러니까 외인성. 자, 그 다음에 디노피시스 톡신. 그럼 디노피시스 톡신 그럼 이거 뭘까요? 디노피시스 톡신. 이거 같은 경우 조개독이었죠. 내인성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카이트 그린 그랬네요. 여러분, 말라카이트 그린 그럼 이거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말라카이트 그린 하면 뭐예요? 착색, 유해 색소입니다. 착색료. 그래서 유해 착색료로도 사용이 됐지만 우리가 양식할 때 항생물질, 항생제로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외인성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생선. 여러분, 지나치게 구운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나치게 굽게 되면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 같은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유기성 위해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유기성. 자, 그 다음에 멜라민 그랬네요. 여러분, 멜라민 기억나시나요? 멜라민? 그럼 멜라민 하면 이거 우리 멜라민 수지에서도 용출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우리 이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단백질 증량제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 이것도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멜라민 수지에서 용출돼도 그 외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단백질 증량제로 사용된 것도 외인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던 독성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트리코테신. 마지막. 여러분, 트리코테신 하면 이거 뭐였을까요? 곰팡이 독소요. 푸사리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소였죠. 자, 곰팡이 독소니까 이것도 외부로부터의 오염입니다. 외인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산화된 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 지나치게 구운 생선, 이런 것들은 또, 구분하기가 좀 더 쉬운데요. 우리 구체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보기로 명칭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그냥 산화된 유지, 뭐 아니면 지나치게 고운 생선 이런 식으로도 보기가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기가 나와도 분류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세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아셔야지, 명칭들을 알아야지, 이게 어디 속속되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뭐를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요, 해썹의 위의 요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해썹의 위의 요소 분류법은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죠? 별개의 것. 그래서 간혹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얘네들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위의 요인 분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 유도,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그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 등은 식품 위생 행정에 포함된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식품 위생 행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보세요. 식품 영업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거. 당연히 이거 뭐예요? 식품위생 행정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그쵸? 식품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거 있죠. 법규에. 행정제도 있습니다. 위생행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여러분 이게 국민 영양 개선, 영양을 개선하는 건요. 국민 보건 사업이야. 보건 사업. 영양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식약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이 말이 나오면 식품위생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항상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 뭐 향상, 뭐 이런 것들 개선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왜 목적의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적 향상은 위해가 될 만한 걸 방지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품질을. 그래서 이런 영양의 개선은요. 양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하라고 내드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구분하는 연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가 보면 법규와 주관 부처가 소관 부처가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우리 소관 부처 연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주관부서는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다.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먹는물 관리법의 주관부서는 환경부이다. 주세법의 주관부서는 기획재정부이다. 자, 우선 보세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주관부서, 소관부처, 식약처 맞아요. 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법규의 이름도 바뀌면서요. 식약처로 이게 법이 넘어왔어요. 벌써 되게 꽤 오래됐네요. 5가 되겠고요. 먹는물 관리법 환경부예요. 5죠. 네, 주세법, 기획재정부죠? 이것도 5예요. 그럼 첫 번째 거 보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한 곳이 더 있어요. 식약처야. 소관부처가 3군데예요. 그래서 왠지 농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만 들어갈 것 같지만 품질관리잖아요. 그래서 식약처도 들어갑니다. 소관부처가. 3개의 부처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식약처 이렇게 3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처럼 뭐뭐다라는 서술 형태가 아니라요. 그냥 소관부처를 연결한 거를 소관부처가 잘못 연결된 걸 찾아라 라고 할 때 보통 하나에다가 하나씩만 연결해 놓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해양수산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맞는 걸로 봐야 될까요? 틀린 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전체 보기를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전체 보기를 봐가지고 얘는 우선 보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하나만 나와 있는, 세 개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와 있는 얘는 보류. 얘 하나만 나와 있네? 그럼 이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보류를 해놓고요. 나머지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를 전체를 봤더니 나머지 보기 중에 확실하게 틀린 보기가 하나가 있어요. 4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OX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체 문제를 보는 거여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은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문제 보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